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만남 책 읽는 누나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입니다. 작가는 김승호 지음, 그리고 출판사는 세멘파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는 주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표지에는 타고난 팔자를 뛰어넘는 운 경영의 기술, 주역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러면 표지 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의 비밀은 바로 운 경영이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운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력이나 노력은 그 다음이다.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소위 1%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운 경영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 왔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2장. 운은 밖에서 온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 발전이란 밖으로 향하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우주는 변화함으로써 진화해왔고 변화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의 길을 걸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해왔던 것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거나 소멸할 길을 걷게 된다. 운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쌓고 저축해 가는 것이다. 바람처럼 들어오고 전기처럼 통하는 것. 운은 어디에서 올까? 이것을 알아야 운을 부르든지 마중을 나가든지 할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운이 오는 곳을 알아야 한다. 대체 운은 어디에서 올까? 하늘이다. 하늘이라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 아니다. 그런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그보다 더 먼 곳에 있다. 우주 끝보다 더 먼 곳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운을 보내주는 하늘은 다른 차원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사실 운은 모든 곳에서 온다. 하지만 주로 오는 방향은 따로 있다. 그것을 알아야 운을 잡을 수 있다. 운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아보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그리 가까운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은 어디인가?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말이다. 나이 드신 부모가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돈은 내가 버는 것이고 운도 내가 버는 것이다. 운을 버는 데 있어 가족이 있는 집은 좋은 장소가 아니다. 집은 내가 번 운을 쏟아붓는 곳일 뿐이다. 매일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운을 버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다. 운은 남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것이다. 남편은 단지 밖으로 나다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운을 벌어들였다면 그것을 쓰기도 한다. 자식을 기르는 데 쓰는 운은 이미 벌어놓은 운을 쓰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운을 버는 것은 아니다. 물론 먼 미래에 자식이 잘 되어서 부모를 잘 복양하면 그것은 투자를 잘해서 운을 번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자식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는 길러야 하기 때문에 기르는 것이지 미래의 소득을 위해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다. 미래의 자식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재수가 좋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자식조차 잘 될 리 없다. 자식은 강물처럼 넓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내가 벌어놓은 운을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뿐이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운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나를 이 정도까지 살게 해준 것은 부모의 은혜인 것이다. 결코 스스로가 잘나서 이룩한 운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부모에게서 운이 더 나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밖에서 벌어온 운으로 부모님을 더욱 잘 복양해야 한다. 쉽게 생각해보자. 운이란 밖에서 온다. 다른 말로 하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보통 사람의 삶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휴일에는 외부에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오로지 집 안에서 혼자만의 행복을 누린다. 이유는 뻔하다. 직장에서 할 만큼 했으니 일이 끝나면 오로지 집에서 쉬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건 마냥 귀찮고 피곤하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끝나면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쌩하니 사라진다. 이 사람은 퇴근 시간을 보기 위해 시계는 들여다봐도 바로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 자식뿐이다. 눈앞에 황소가 지나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행운을 벌 시간조차 없다.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는 오지 않는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 오는 법이다. 운은 바람과도 같다. 바람은 탁 트인 곳, 멀고 먼 바깥으로부터 불어온다. 바람이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운도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람은 넓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막힌 곳으로 찾아와 시원함을 제공한다. 운도 밖에서 만들어져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가 몰고 올 수도 있다. 가령 남편이 바깥에서 운을 만들어서 몰고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속절없이 앉아서 행운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온다. 불행은 침체된 곳으로 찾아가기 마련이다. 주역의 괴상에 수상건이라는 괴가 있다. 이 괴상은 앉은 곳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편안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인생은 곧 시간이다. 그러므로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행복을 즐기는 것 역시 너무 잦아서는 안 될 일이다. 행복이란 더 행복해져 가는 여정 속에 잠시 머무르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크게 이루어놓지도 못한 사람이 작은 성취에 만족해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대단치 않은 일에 혼자 만족하는 것이다. 문을 닫아 걸고 집안에서 휴식이랍시고 편안함을 즐기고 있으면 불행이 찾아오기 십상이다. 일생 동안 30억 원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주어진 일만 하고 남은 시간은 오로지 쉬면 된다. 게다가 전략까지 하면 더욱 좋다.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분수를 지키며 살면 그만이기 때문이지.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 내 자식이라도 잘 되면 그만이다. 글쎄, 내가 운이 태만한데 자식인들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 이왕이면 내가 잘 되어서 나의 좋은 운까지도 자식에게 상속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넓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신의 부서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이 직장 생활을 꽤 성실히 한다고 생각하며 안심한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직장 전체를 봐야 한다. 내가 속한 부서는 직장 내에서 가정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 이곳에만 갇혀 있으면 남들과 똑같아진다. 시야도 좁아지고 진급도 늦어진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일단 다른 부서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의 정보는 가져야 하고 타 부서 사람들과 눈인사도 자주 나눠야 한다. 자신을 어디 회사, 어디 부서 사람이라고 지나치게 한정시키면 안 된다.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넓혀야 한다. 제일 쉬운 것이 인사다. 언제 어디서나 인사성이 밝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고개 숙여 인사하라.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의 얼굴을 알려야 한다. 내 이름까지 모두에게 알리면 더욱 좋다. 회사 내의 각종 모임에도 가급적이면 열심히 참석하라. 내 취미에 안 맞는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 같은 부서의 사람들은 동료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자일 뿐이다. 내 부서에서는 미운 털 박히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그러나 회사 전체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괜찮은 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넓게 보라. 퇴근이 좀 늦어지더라도 남의 일을 잘 도와줘야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헌신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집에 일찍 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지만 밖에서 헌신하는 것은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운을 버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용돈이 적은 사람은 출세를 못하는 법이다. 남들과의 교류가 그만큼 위축되니 운명도 위축된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항이 있다. 사람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누구나 집에 박혀 있으면 편안하게 쉬면서도 자기로부터 운을 오게 하고 그것을 단단히 붙들어 매놓는 것이다. 운이 오는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라.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모으는 법. 하늘 아래 최고의 복은 단연 사람 복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강한 사람도 인복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인생 자체가 항상 불만스럽다. 반면 심하게 불행한 사람이라도 인복만 있으면 그의 인생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정해진다.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불행해지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복해진다. 사실 인생의 큰 성분은 인복으로 결판이 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부인을 잘 만나야 하며 사장을 잘 만나야 하고 직원을 잘 만나야 하고 감독을 잘 만나야 하고 선수를 잘 만나야 하고 손님을 잘 만나야 하고 부모랑 자식을 잘 만나야 하고 대통령을 잘 만나야 하고 이웃을 잘 만나야 하고 친지를 잘 만나야 한다. 세상에 나쁜 사람을 만나서 잘된 경우는 결코 없다. 세상에는 천복, 지복, 인복이 있다고 앞에서도 말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은 인복이다. 사실이 그렇다. 오래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다. 인복이 최고라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가 불행한 사람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원수는 누구인가?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 원수가 많다.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남아있으니 사람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현재 인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운을 이제 와서 규명하고 한탄해봐야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문제는 앞으로다. 인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남은 일생 동안 인복이 생길지를 알면 족하다. 운명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고 여기서는 일반인의 경우 인복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우선 인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설사 원수가 다소 포함되어 있어도 큰 위험이 닥치지는 않는다. 원수들도 잘만 활용하면 내 인생에서 쓸모있는 역할이 되어주기도 하니까 말이다.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만 많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인복의 순서를 나열해보자. 가장 나쁜 경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인 경우다. 가장 나쁜 운명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현재 살아남아 있지 않다. 사실 이런 운명은 태어날 수도 없다. 그러니 이런 운명은 논하지 말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운명을 이야기하자. 그런 운명을 제외하고 최고로 나쁜 운명은 세상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 다음으로 나쁜 사람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지만 거기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다. 세 번째로 나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만 아주 많은 경우다. 이런 사람 역시 극히 드물다. 그러니 이런 사람도 논외로 치자. 그렇다면 결국 평범한 사람의 인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 두 부류 중에는 사람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 인간관계에 나쁜 사람이 많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 슬슬 솎아내면 된다. 그럴 수도 없다면 남편이나 아내, 대통령, 직장 상사 등 내가 어쩔 수 없는 인복의 장막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참아야 한다. 살다 보면 우리의 나쁜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논하려면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하니
여기서는 인복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다시 말해 인복이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다. 우선은 운명의 영토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운명의 영토란 바로 인복을 말한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지 내가 만난 그 사람의 기쁨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에 나만 잘난 게 아니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교류를 넓혀야 한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쓸모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은 최악이다. 요즘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쓴다. 가수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카리스마가 대충 무슨 뜻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쉽게 말해 카리스마는 멋지고 강렬한 사람이다. 멋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강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멋지고 강해야만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인가? 인복은 카리스마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카리스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척 매력적이고 아주 강하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매력과 강인함, 인복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결론이다. 매력은 어떻게 가꾸는가? 얼굴이 예뻐야 하는가? 키가 커야 하는가? 돈이 많아야 하는가? 옷을 잘 입어야 하는가? 노래를 잘해야 하는가? 술을 잘 마셔야 하는가? 착해야 하는가? 아니다. 전부 틀렸다. 매력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목소리? 그렇다. 목소리는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훌륭하면 매력이 넘치는 법이다. 목소리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기운이 들어있다. 긴 얘기 할 것 없이 좋은 목소리를 내면 매력이 있고 매력 있으면 인복이 있다. 목소리를 어떻게 내라는 말인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탁 트인 목소리, 맑은 목소리, 악기처럼 잘 울리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다. 사실 목소리를 위대하게 낸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는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오른 사람은 목소리도 바뀐다. 목소리에 인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독자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를 갖게 된 것이다. 목소리는 계속 연습해서 고쳐나가면 된다. 가급적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고쳐야 한다. 성악가의 지도를 받거나 전문 트레이닝 기관을 찾아가도 좋다. 좋은 목소리를 흉내 내보거나 전문 서적을 보고 혼자 연습해도 좋다. 말을 할 때 항상 좋은 목소리를 내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가수나 연주자의 세계에는 득음이라는 말을 쓴다. 노래나 연주 솜씨가 매우 뛰어난 경지의 이름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득음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득음의 경지는 아니어도 듣기 싫게 꾀꾀거리는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한다. 목소리도 신경을 쓰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너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졌어 라는 말도 들을 수 있다. 목소리를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보다 쉬운 것이 없다. 책을 잠시 듣고 목소리를 내어보라.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도록 하라. 목소리에 리듬을 주거나 아름다운 단어를 발음하면 더욱 좋다. 게다가 밝고 친절한 표정까지 지으면 더욱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 자체다. 눈빛보다는 목소리에 영혼의 힘이 더 많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알 수 있다.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목소리다. 머지않아 죽을 사람, 곧 실패할 사람은 목소리가 변한다.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반드시 목소리가 남다르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목소리 때문이고 사랑을 쟁취하는 것도 목소리 때문이다. 유독 진급이 빠른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다. 한의학 이론에 의하면 목소리는 신장에서 나온다. 물론 폐에서도 나오지만 진정으로 매력 있는 목소리는 신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고음, 저음을 떠나서 매력 있는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목소리가 훌륭하며 인복이 쌓이는 것 역시 멀지 않은 일이다.
물론 좋은 목소리를 개발했다면 이를 남들에게 열심히 들려줘야 한다.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훌륭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남편 혹은 아내에게 부모님이나 자식에게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해보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말의 내용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목소리 전문가들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무수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목소리에는 도가 있다. 좋은 사람을 주변에 끌어모으고 싶다면 목소리에 도를 터득해야 한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군자는 사활을 보지 못하면 눈을 부비고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눈을 부비고 본다는 것은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 자세히 봐야 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3일이면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변화는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고칠 점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운이란 변화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실과도 같은 것이다. 매일 똑같은 사람은 일생도 운도 똑같다. 이런 사람은 행운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지 않을 행운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꿈속에서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운이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지 재수가 나쁜 사람에게는 행운을 기다리면 오히려 나쁜 일이 찾아오는 법이다. 주역에 이런 글이 있다. 지고 또 탄다. 도적이 오게 만드는구나. 이 글의 뜻을 보자. 진다는 것은 짐을 지는 것으로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탄다는 것은 귀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가령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그런데 짐을 질 사람이 가마에 타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가마에 타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재수 없는 사람이 늘 행운을 꿈꾸는 것은 하늘을 모독하는 꼴이다. 어찌 재앙이 없겠는가? 모름지기 행운을 원하면 그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대개 행동 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도 한정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좋은 운을 얻고자 하면 갇혀 지내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라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근면성을 높이는 것은 그저 자금량을 늘리는 것뿐이니 좋은 운과는 거리가 멀다. 왕성한 활동이랑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주는 변화함으로써 진화해왔고 변화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의 길을 걸어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계속 해왔던 짓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거나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간단한 것부터 따져보자. 내가 늘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수년 전부터 항상 그 노래만 부르지 않았던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 노래만 불렀는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비슷한 종류의 노래만 불렀을 것이다. 이는 정서의 불변을 의미한다. 취미생활은 어떤가? 최근에 새로운 취미생활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음식에 대한 취향은 어떤가? 필경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수십 년 동안 즐겨 먹었을 것이다. 음식이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더라도 몇 번 먹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취미도 그렇다. 취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취미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게 된다. 산책하는 길, 출근하는 길은 어떤가? 매일 똑같은가? 아니면 가끔 바꿔보기도 하는가? 옷차림은 어떤가? 평생 캐주얼 차림만 좋아했는가? 아니면 평생 정장만 고집했는가?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 하던 짓도 해봐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도 바뀌게 된다. 하루의 생활 패턴을 보라. 매일 똑같지 않은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사 생활도 똑같고 퇴근 이후의 생활도 똑같지 않은가? 작년과 올해의 나의 모습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회사에서 연봉이 올랐고 집에는 저축이 늘었다고? 그것은 바뀐 것이 아니다. 평생 30억 원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바뀌어야 잘 산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뀔 것이 없다면 걸음 속도라도 달리해보고 출퇴근길이라도 바꿔보라.
회사에서는 특히 자기 부서 이외의 사람들과 더 자주 접촉해야 한다. 항상 같은 시간에 귀가하지 말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좀 만나보라. 매일 보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한다. 책도 마찬가지다. 늘 보던 분야의 책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많이 읽어야 한다. 목소리조차도 바꿔볼 수 있다. 이처럼 매일매일 무엇을 바꿀 것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 생각도 바꿀 수 있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해보라. 집안의 가구 배치도 새롭게 바꿔보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나의 능력도 계속 키워야 한다. 작년에 못하던 것 중에서 지금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매년 똑같다면 30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런 인생은 판에 박혀 있으니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주 변하는 사람은 눈에 잘 띈다. 반면 평생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도 행운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다. 근면함이란 똑같은 일을 열심히 반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바꾸는 것이 최상의 근면이다. 타입을 고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바꿔야 하는가? 그 문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논하겠다. 지금은 그저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란다. 주역에 군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건위천이라는 괴상의 교훈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매일 변한다고 해서 돈이라도 생긴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운을 버는 것이다.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든 것에 도전하라. 운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좋은 행위는 크든 작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양 옆자리가 한 자리씩 비었다고 치자. 앞에 연인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을 위해 내가 한쪽으로 비켜주는 것도 커다란 공익이다. 두 사람이 따로 앉기보다는 나란히 앉으면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도록 배려해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앉게 해준 것이므로 공익을 생각한 것이다. 공자는 군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이루게 한다고 말했다. 연인 사이라면 지하철에서 잠깐 떨어져 있어도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기필코 도와주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공적인 이로움을 생각하면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 고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떳떳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친절은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내 운명뿐만 아니라 사회를 밝게 한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운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사소한 이익을 놓고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적선하는 셈 치고 견딜만 하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좋다. 남에게 이익을 주었으니 나의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라. 독자 여러분은 야가 빠진 사람인가?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일 없이 잘 사는가? 그렇다면 이는 바보 같은 인생이다. 하늘이 보고 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본다면 공익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다.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늘 앞에 자신을 공개해도 좋은 뜨뜻한 행위를 하게 된다. 몰래 남의 지갑을 훔치고 들키지 않았다고 좋아하는가? 돈은 벌었지만 재수를 크게 잃은 행동이다. 운의 원리는 간단하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면 남에게 복을 주면 된다. 평생 모은 돈을 남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이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일도 적당히 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도 하늘이 볼 때 아주 바람직한 행위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스스로를 잘 돌본다면 몸 전체가 건강하니까 말이다. 반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린 노숙자는 그 심정과 사연을 헤아릴 필요도 없이 나쁜 존재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 않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돕고 남을 도와야 한다. 예컨대 남에게 차비까지 다 나눠주고 자신은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3시간 동안 걸어간다면 이는 공익이 아닌 것이다. 자신을 잘 지키는 것도 공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기회가 닿을 때 남을 도우면 족하다. 남을 해치지만 않아도 재수가 좋아지는 법이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지 따져보자. 먼저 질문할 것이 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심오한 철학적 질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보자. 행복하려고 산다. 좋은 대답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만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은 운이 지속될 것이다. 이유를 살펴보자. 쥐역에 건이천이라는 괴상이 있다. 이는 하늘의 도리를 보여주는 괴상이다. 이것을 가지고 행운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다. 건이천에는 하늘, 무한한 생명, 무한한 힘, 제1의 공정함, 근원, 아버지, 대통합 등의 뜻이 있다. 이 중에서 2가지만 추려보자. 하나는 대통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정함이다. 대통합이라는 것은 전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다. 우주는 단 하나인 생명체인 것이다.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 쉽다. 팔, 다리, 머리 등 인체는 각 부분이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나라고 말한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무한히 넓고 무한히 많은 사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다. 인간도 우주 안에 있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 자체와 한 몸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그렇다. 우주는 몸이고 그 몸의 마음이 하늘이다. 신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다. 모두 다 같은 존재다. 좌우간 우리 인간은 개체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보자. 모든 부분이 각각 살아있지만 하나로 본다. 이렇듯 우주 안의 모든 생명체는 각각 살아있지만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의 세포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운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와 같다. 우리 몸의 세포가 공적 존재이듯이 우주에 사는 인간은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존재는 하늘의 통제를 받는다.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되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주가 개체에게 준 특권이자 의무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오늘 아는 사람만이 흐름을 바꾸고 판을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재미있고 친근한 사례를 통해서 운 경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당신의 삶은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소중한 지인 3분께 제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